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능력이 저는 한 가지만 딱 들으려고 하면은 긴 서사를 만드는 생각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요건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어제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지 끝. 이거는 긴 서사가 아니에요. 짧은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께 한 30분 독서 정도는 꼭 하시는 루틴을 몸에 붙이시길 권하는데 30분이면 한 30쪽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쪽을 읽으면 10쪽에 한두 가지 내용, 또 10쪽에 한두 가지 내용, 또 10쪽에 한두 가지 내용이 있었다면 6가지쯤 되잖아요. 책을 읽은 다음에 앞에 이 얘기 30쪽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쭉 되뇌어보는 작업을 하면 아침에 머리를 윙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독서 루틴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를 꼭 더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플래닝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제 얘기 듣고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 플래닝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뭐 하고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뭐 하고 9시 30분부터 10시 10분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요거는 플래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스케줄링이라고 다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스케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플래닝을 한다는 건 플래닝, 스트래티지 이런 영어 단어 아시죠? 얘는 전략, 방향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플래닝을 한다는 것은 크게 내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가면서 오전에 요거 하나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오후에는 졸리고 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요거 하나만 신경 쓰고 하면 좋겠는데 밤 시간은 내가 놀기도 하고 나를 충전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 요거 하나는 내가 꼭 해야지 할 거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오전에 제일 중요한 거 오후에 좀 해봤으면 하는 거 저녁에 제일 중요한 거 얘를 떠올리는 거예요. 얘를 떠올리면서 또 나의 인생의 어떤 꿈의 방향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과제도 하나 쑥 집어였고 오늘 할 핵심적인 것만 떠올리는 것을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래닝을 할 때 3가지, 5가지 정도 오늘 했으면 하는 것이 설정이 됐다고 하면 걔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두듯이 쭉 상상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미지화라 그래요. 아침에 이 이미지화는 우리의 하루를 탄생시키는 핵심이에요. 얘를 안 하고 하루를 맞이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하루의 플래닝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5개야. 그럼 5개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키워드만. 시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됩니다. 시간은 열어놔야. 그래야 나의 계획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나는 하루를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시간 쓰면 안 되고 오전, 오후, 저녁 정도로 나누어서 쓰시고 그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는 게 그때 이제 CSF 같은 걸 쓰는 거예요. CSF라는 건 Critical Success Factor라 그래서 핵심 성공 요인이에요. 그걸 할 때 내가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지. 그걸 할 때 무슨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얘를 아침에 생각을 해내서 괄호를 치고 써보시는 거예요. 요 계획 기록, 플래닝은 계획 기록을 쓰는 거거든요. 얘를 쓰잖아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뇌에 각인이 돼요. 그럼 하루를 지내면서 맞아 내가 오후에 맞아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할 때 여기다 방점을 두고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타이밍하고 그걸 하고 싶을 때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핵심 성공 요인까지 생각을 하고 또 아침부터 이미지를 그린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리 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성과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아침 루틴에서는 꼭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밤 시간의 목표 중에 하나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은 의사분들이 대부분 이걸 엄청 강조하죠. 그런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밤에 세포가 형성됩니다. 뇌세포가 형성된다고 또 생각을 하세요. 요건데 숙면을 하는 사람은 자면서 머리가 계속 좋아진다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동환 박사님 아시죠? 이 박사님이 엄청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할게요. 숙면에 들어가기 최고의 방법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쭉 되기 때문에요. 주무시기 한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주무신다. 요거 하나만 루틴으로 해도 일단 숙면에 들기가 너무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주무시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머리가 좋아진다.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낮에 공부하거나 낮에 깨달아서 지식으로 집어넣은 경험들, 걔가 분류돼서 수납되는 게 바로 숙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숙면을 위해서 여러분들 샤워하는 루틴은 꼭 무조건 이거는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빛을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등을 멀리하고 불도 꺼요. 그런데 스탠드를 이용해서 제 다이어리를 펴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특히 뭘 하냐면 오늘 하루를 저는 영화 보듯이 쭉 한번 돌려봅니다. 내가 오늘 엄청 잘한 거.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오늘 내가 정말 깨달아서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된 거. 요거는 좀 많이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하고 싶은 거. 요런 것을 먼저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의 반대쪽에는 오늘 내가 잘한 거, 나에 대한 칭찬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감사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자연이 나에게 감사한 무엇인가를 해줄 수도 있고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우연한 어떤 계기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우리의 삶도 우연성의 조우 우연성과 만나는 삶이거든요. 그런 우연이 나에게 또 엄청난 걸 줬네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거를 쓰는 작업을 합니다. 사각사각 만년필로 종이 다이어리 이렇게 하고 나면요 밤 시간에 너무 어울려요. 자기가 정리가 되면서 편안해집니다. 샤워하셨죠? 불 어둡게 했죠? 주무셔보세요. 쑥 잠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게 돼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 2달이나 했는데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밤의 루틴을 숙면과 함께 잘 세팅해서 여러분들 지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아주 효과적인과 동시에 아주 건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러블리하게 이렇게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쇼츠를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얘가 아침에 기운으로 형성이 되면 뇌과학 연구에서는 영어로는 brain rot이라고 그래서 뇌 썩음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쇼츠 먼저 보면 뇌가 썩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켜시는 분들 천천히 해도 큰일 안 나죠. 더군다나 저처럼 조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핸드폰 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핸드폰으로 서로 교신하고 하는 거는 뭐 8시나 9시 이후니까 그때까지는 핸드폰을 쓰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핸드폰은 보통 뭘 볼까요? 유튜브를 보통 일어나서 봅니다. 유튜브는 낮 시간에 보세요. 심지어는 유튜브 보는 시간을 딱 설정을 해놓고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엄청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유튜브에서 쇼츠 보면서 깔깔깔깔깔깔 웃는 거 이것도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낮 시간에 밝을 때 그때 즐기기 위해서 또는 공부의 차원에서 유튜브를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시는 걸 권하고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혼자 계신 분들 많이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 가족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유튜브 보는 시간을 딱 설정을 해놓고 게 많아요. 얘는 다른 사람에게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했으면 늘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남 얘기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성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된다.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바꿀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쇼츠를 보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좀 재밌고 싶어. 이런 욕동이 작동하기도 하고요. 조금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지면 그러면은 유튜브 쇼츠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일어나자마자 손에 드는 일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먼저 한다든지 무슨 모범생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부터 합니까? 내 몸을 사랑해 주는 거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엄청 재밌어요. 저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A, B 타입이라는 요가 체조를 아침에 하거든요. 익숙해지면 몸이 엄청 시원하고 그러면서 내 근력 운동도 되고 허리도 펴지고 하는 그 쾌감이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으로 대체하면 그걸 이제 안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나는 인간이 게을러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그냥 유튜브 보고 쇼츠부터 봐. 나는 왜 이런 인간이 됐지? 원인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즐겁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 할 일이 루틴으로 장착이 되면요. 핸드폰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용하게 쓰는 내 친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핸드폰을 멀리하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할 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죠. 여러분들이 잡생각이 나. 또 뭔가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쁜 감정이 끌어올라. 뭔가 불안해. 이럴 때 이것만 하세요. 다이얼을 펴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그분과 다툰 것에 억울함이 자꾸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제가 욕을 할 수는 없고, XXX. 그러니까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다이얼을 펴고요. 그냥 써보세요. 근데 쓸 때 패턴을 가지면 좋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좀 서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권해요. 사람과의 문제면 그와의 원래 관계 성격이 뭐지? 얘를 한번 써보시는 거야. 회사 동료야. 그러면 친구는 아니죠. 회사 동료. 회사에서 협력할 사람. 이렇게 성격 정의를 해보고요. 두 번째, 그랑 왜 싸웠지? 직접적인 이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직접적인 이유를 써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생략하고 바로 뒤로 가도 돼요. 회사 동료니까 친구 관계는 아니니까 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회사에서 일안, 이안, 삼안 많이 하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일안, 이안, 삼안을 써보시는 거예요. 손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괜히 친구를 착각한 것 같아. 회사 동료니까 그가 잘못한 것은 쿨하게 너는 A, B, C를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뭐 등등 이렇게 1, 2, 3안을 짜보세요. 짜보고 나면 그래도 3안 정도가 타협적이고 괜찮네. 그럼 4만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쁜 XXX 감정 상태입니다. 걔를 메모를 시작해서 몇 글자를 써보면 그것이 이성으로 바뀌어요. 감정 상태가 행위의 방향성으로 바로 치환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모든 잡생각, 모든 감정적인 어떤 분출들, 얘는 다이얼을 펴고 쓰시면 그것이 안정돼요. 뇌의 이성적 작동에 의해서 감정이나 잡생각 등이 잘 편안하게 안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잡생각이 난 것을 써보다가 무지하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잡생각의 아이디어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메모 기록이 갖고 있는 효능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나는 잡생각이 많이 들어 하고 자기를 야단치지 마시고, 또는 너무 나는 감정을 오래 끌고 가 하고 자기를 야단치지 마시고, 대신 메모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장을 완성시키지 마세요 하는 요령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메모를 하라 그러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꾸 문장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럼 벌써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단어만 쓰세요. 키워드 몇 개. 떠오르는 대로 단어를 쓰시면 돼요. 서술을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쓰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니까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단어로만 쓰시는 거, 이게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메모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 같아. 나의 특성에 맞기도 하고, 요거는 내가 어릴 때 이걸 하면 엄청 재밌어야 했으니까 요건 나의 꿈의 방향이란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컨텐츠 사업을 교육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를 목표라 그래요. 목표는 영어로 치면 purpose에 해당해요.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네. 하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네. 하나는 회사 조직이 필요하네. 이렇게. 그러면 내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목적에 세 개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다시 또 분해하는 거야. 지식이 필요해. 뭔 지식이 필요하지? 기록 지식이 필요하고 인문학 지식, 과학 지식, 예술 지식. 이 4개의 지식은 내가 통합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멋있을 수 있겠네. 됐죠? 기록학은 인문학은 계속 분해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뭐가 나올까요? 체크리스트까지 분해해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네트워크를 할 거야.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키워야지? 일단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네. 인스타하고 요새 스레드까지 해야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종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실행할지. 실행과 관련된 또 행위 과제들이 나올 거라고요. 회사를 키워서 이게 이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회사라는 조직이 얘를 경영 방법에 대한 수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파일럿으로 해보고 기타 등등 이런 걸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계획이 나와요. 이 밑에 최종적인 그걸 이제 영어로는 타스크라고 하는데 과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그린 거예요. 이거를 저는 나침판 과제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나침판 과제 체계를 짤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과제 설정을 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다가 시간 산정을 해서 자신의 한 3년간의 일정에다 걔를 매핑시키면 기가 막힌 구체적인 계획이 돼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도대체 우리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지 하루 동안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목표를 또는 자신의 퍼포스를 명확하게 하고 걔를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하고 계속 생각하고 메모하고 해서 쭉 분해하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과제 체계를 짤 수 있다 하고 기억은 우선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죠. 자신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려. 어떨까요? 훨씬 더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표정까지 돈이 많으면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에 어폐가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은 기준은 어디예요? 50억이 있으면 많은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많은 거예요? 1억이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 기준은 나의 필요에 의거해요. 상대 비교로서의 부자의 개념을 가지고는 제가 지금 얘기한 여유 있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의 부자까지 되셨을 때 그때는 표정이 달라져요. 자, 그 함의에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마음이 부자인 것이 동시에 그의 속성으로 있지 않는 한 그 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정말 날카로운 사람은 엄청 많죠.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마음도 좀 덜 부자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자야. 나는 꿈이 100억을 모으는 것인데 현재는 내 수준이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부자들의 표정을 자꾸 흉내내는 거야. 아침에 거울 보고 연습하고 어디 가서도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도 사실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신은 없어. 그래도 당당한 친절 스스로를 항상 무장하고 그렇게 행위를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의 길이 앞당겨져요. 이 두 측면을 우리 다 같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면 얼굴에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 현재 부자가 아니라도 그 표정을 배워서 따라하려고 평상시에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부자의 길을 더 앞당길 수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리시기를 권합니다. 엄마를 버리시면 돼요. 세상을 버리시면 돼요. 선생님도 버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릴 때 자꾸 이제는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무의식이에요. 우리 너무 착하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더 성장을 하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에 나의 몸을 맞춰서 그래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래. 그래야 성공을 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한 40이 됐어. 나는 어디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래서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얘를 젊을 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냐? 나의 어릴 때의 어떤 바램들 그것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 예를 자주 드는데요. 제 친구 중에 S대학을 나와서
벌써 재수 없죠. 얘는 더 재수 없어. S대학을 나와서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은행이었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지점장을 하고 지점장을 오래 하다가 퇴임을 했어요. 돈도 많아. 월급이 엄청 많거든. 그런데 퇴임을 하자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정말 놀고 살 거야. 그리고 한 6개월을 정신없이 놀더라고요. 나랑 되게 친한 친구라서 내가 너무너무 잘 알죠. 바로 우울증이 왔어요. 이유는 두 가지. 노는 게 재미없어졌고요. 노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뭘 하고 놀면 내가 가장 기쁜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열심히 노는 거야.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는 모범생일수록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되게 고생을 하다가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릴 때 내가 정말 뭐를 좋아했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무 같은 거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툭툭 망치질을 하고 뭐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런 걸 내가 되게 좋아했네. 뭐 여러 가지 좋아했던 것 중에 그런 게 확 올라와서 떠올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엄마를 따라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물건을 만드는 건 해본 적이 없는 은행원 출신이에요. 지금은 목공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울증 그런 거 없어요.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어릴 적을 자꾸 회상하면서 여러분들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 메모예요. 이걸 하라 그러면 2시간 집중적으로 하고 교수님 생각이 결국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하시지 말고 노트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 이렇게 해놓고 한 보름 동안 계속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지워야 되니까. 그날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거였는데 이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안개처럼 가려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죠.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산다고요. 90% 이상이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우리를 자꾸 뒤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5분 생각하고 내일 또 10분 생각하고 모레 또 5분 생각하고 2, 3일 쉬었다가 또 생각하고 보름은 하세요. 이러면 어릴 적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경향들이나 이게 내가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일과 매핑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까 얘기한 목공만 있어요. 에어컨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한국 같으면 직업 표준 같은 거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뿌리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를 보고 거기 이제 직업군이 왕창 나와 있는데 걔를 자꾸 보시고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릴 적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방향성을 찾아내고 좋아하는 것의 방향성과 연관된 직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 표준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다양한 직업명을 보면서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3개월씩은 해보셔야 돼요. 덴마크는요. 중학교 3학년이 끝나잖아요. 우리 학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사이에 1년을 꿇는 애들이 많아요. 애프터 스콜레라는 정규학교예요. 정규학교인데 학제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덴마크 아이들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5% 정도가 그 학교를 거쳐요. 뭘 하는 거냐면 가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학교. 조건은 기숙이야. 왜? 엄마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독립적인 한 아이로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는 1년을 애프터스쿨 내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선택하고.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처럼 한 방향만 보고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선 성적 순위에 맞춰서 대학을 갔더니 나는 이과를 갔지만 내가 내 운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 우연의 산물이야. 사실 성적의 산물이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덴마크는 되게 복받은 나라죠. 우리는 늦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지금 25이야. 그러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릴 적을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욕망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직업과 매핑해 보면서 한 5개가 나왔어. 시행착오 한 2년 동안 해보시고
이게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군 하고 찾아서 그것을 하셔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미친 듯이 전문가가 돼서 미친 듯이 돈도 많이 벌고 미친 듯이 행복한 삶을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멘토이자 선생이자 친구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책 안에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내가 지금 너무 쉬운 책만 읽고 있어. 이 수준이면 좋은 컨텐츠는 나는 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피엔스 다 아시잖아요. 코스모스 이거 얘기는 들었지만 안 읽으셨죠.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게 이제 역사책, 과학책의 기본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책을 읽어 제쳐야 그 안에 기가 막힌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경지에 도달하려면 제가 권하는 것은 100권을 읽으세요. 일단 목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책을 잘 읽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권을 읽는다. 100권을 읽고 나면 나는 책이 친구가 되고 어려운 책도 꽤 빠른 속도로 읽어서 그 안에 엑기스 컨텐츠를 취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한가 동시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된가 동시에 등등. 그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책을 30권 읽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거짓말입니다. 30권 읽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누가 인생을 안 바꾸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100권을 읽으면 책 읽는 능력이 달라져요. 이게 답이에요. 책 읽는 능력이 달라진 상태에서 평생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수준 높은 해법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해야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제가 오늘 얘기한 책 1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얘는 사실은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회사에서 나에게 무슨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맡겨졌어. 근데 나는 책을 멘토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을 엄청 또 빨리 볼 수 있어. 또 발췌독 같은 게 가능해. 다시 말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쪽쪽 뽑아가지고 읽어. 그러면 책을 한 5권 놓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해서 1시간 반 만에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이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보고서 내라 그러니까 그냥 챗GPT에 이런 조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만 해가지고서는 제출을 하거나 거기에다 그걸 토대로 해서 파워포인트 그려가지고 그림만 멋지게 그려서 상사한테 아무리 가져다 줘보세요. 이미 경험하셨죠? 일의 요령은 안 해. 그런데 매출엔 도움은 안 되겠네. 이게 이제 수준이 있는 상사는 그걸 금방 알아봐요. 결국은 우리가 수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책을 통해서 수준 있는 지식을 조합하고 그 조합한 것에 의해서 확실한 새로운 통찰이 보고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높이평가 받을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책을 읽은 사람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책이라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지식을 늘리고 또 그 지식을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문제 해결 능력에서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 얘기를 오늘 듣고 책을 안 읽으면 인생의 퀄리티가 다른 거구나 라고 자각을 하고 지금부터 책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심을 하고 책을 잡아서 한 15분 지나면 졸려. 그러니까 완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출발은 눈운동 독서,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행을 보는 건데 요거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쭉 보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요게 피지컬 운동에 대해서 눈동자가 책 읽는데 최적화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려면 한 달 정도, 하루에 10분씩 연습해서 한 달 정도 수련이 필요합니다. 요거 꼭 하셔서 일단 책을 읽을 수 있는 피지컬 컨디션을 만들어주세요. 얘가 출발이야. 그 다음에는 쉬운 책부터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뜻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쉬운, 이거보다 더 쉬울 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책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한 10권 갖다 놓고 그중에서 제일 쉬운 걸 찾으시면 돼. 그래서 걔를 가지고 눈운동 독서를 하면서 완독의 경험을 한 권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독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독서를 할 수 없어요. 요거는 기초 능력이니까 꼭 달성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쉬운 책부터 계속 읽기 시작해서 한 10권쯤까지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가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뭐 정독을 하셔도 아까 얘기한 눈운동 독서라는 걸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이 이것도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 이거 한 10cm 돼요. 한 행이. 그리고 요즘에 편집된 책들은 행수가 많아야 22개, 23개, 큰 책이라도 25개. 자, 그러면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한 행을 보는데 보통 1.5초가 걸려요. 2초가 안 넘어갑니다. 2초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정도로 읽어. 그러면 22행이라고 치면 일단 60초가 안 되잖아요. 60초가 한참 안 돼요. 그래서 눈동자를 조금 천천히 읽고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거꾸로 가서 또 좀 보고 이렇게 읽어도 한쪽을 읽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이제 책 읽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분간 책을 읽으면 50쪽을 읽는 거니까 50쪽이면 보통 책 한 권에 적어도 한 챕터 정도 되죠. 250쪽 책이면 몇 시간? 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책 한 권을 사실 읽어 제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속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문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영어 읽을 때 스펠링 안 읽죠? 단어를 그냥 읽잖아요. 마찬가지 한글도. 그렇게 해서 쭉쭉 읽는데 눈운동 독서를 해서 한쪽을 읽는데 1분 이내로 읽는 거. 요거면 속독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것 말고 한 가지는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하실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발췌독이라고 했죠. 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에 대한 책을 볼 거야. 그러면 습관의 원리 같은 책이 있고 또는 습관 행위가 뭐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있고 또 엄청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7가지 뭐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종류의 책을 3권을 같이 읽기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이걸 모아 읽기라 그러는데 이 모아 읽기를 할 때는 다 정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이 되는 책 요 한 권은 먼저 정독을 해서 내용을 다 알아야지. 그러면 유사한 관련된 내용들이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스킵하고 또 특히 내가 좀 내용을 강화시킬 부분이 뭘까? 먼저 질문, 내가 알고 싶은 것이 궁금증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을 스킵하면서 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차 분석을 해서 요 책에서는 3장하고 5장만 읽고 이 책에서는 1장, 2장을 읽고 이렇게 해서 1장, 2장 또는 3장, 4장, 5장을 보실 때도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스킵하면서 보는 걸 발췌독이라고 해요. 이 발췌독은 독서의 수준이 높아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속독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정독을, 그래서 정독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이란 건 그냥 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떨 때는 발췌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한 35년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의 조언이니까 제 이야기가 아마 현실에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